예, 이번 시간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시면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대여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대여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 시작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계정과 대여금 성격이 동시에 있는 계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계정 성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를 해줌으로써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 수령 부분을 인정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정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정이자 계산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 곱하기 365분의 인정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자율로 되어 있고요. 자, 입금산입 금액, 즉 인정이자 금액을 이제 입금산입해야 되는데 입금산입 금액은 인정이자 금액과 장부상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인정이자 차액이 5% 이상인 경우 어디에 5%냐면 인정이자 금액의 5% 이상일 때는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금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 처분이 나와야 되겠죠. 소득 처분은 귀속자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입금 산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정이자 계산할 때 가지급금의 범위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업무 무관 대여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을 보면 사용인의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 금액이라든가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이제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한 부분들, 퇴직금 전환금, 그 다음에 사용인의 급료 가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뭐 이런 부분들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 경정할 때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을 때에도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이 금액들은 인정이자 세무조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가지급금에 대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나오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예외는 당자대출 이자율인데요.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법인이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를 하게 되면 대여 시점에 이자율을 적용을 해라라는 건데요. 이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겠죠. 차입을 하게 되는데 차입 시점에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이 이자율의 평균치 이상으로 이자율을 받아야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입금에 대한 평균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 금액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 못하겠다라고 하면 당자대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자대출 이자율은 지금 현재 4.6%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4.6%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작게 나온다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적수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입니다. 그죠? 매일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 발생이 됐다면 오늘 12시, 밤 12시 되는 시점에 잔액이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합계, 적수를 계산할 때 합계 금액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회수한 날은 제외한다. 오늘 만약에 가지급금을 회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액이 밤 12시 기준으로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는 개념으로 해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이 적수 개념은 이해를 하시되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자동으로 적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이자, 계산한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입금 산입합니다. 입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등의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및 이자를 미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자를 그러니까 미수 수익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회수하지 않으면 입금 산입,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등의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이자와 실제 수입 이자와의 차액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도 있었고요. 이자를 미회수했을 때, 미회수는 언제까지냐면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입금 산입해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실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0페이지에 인정이자율 및 적수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 시점에 차입금 잔액 총액분에 각 자금 대여 시점에 각각 차입금 잔액의 이자율 적용한 비율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 차입 당시 이자율로 차입금이 상환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걸로 보고 정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251페이지에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할 때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했던 장기 할부 조건으로 발생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이자율 적용하느냐 하는 건데, 차입평균 이자율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산정 시에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부 관련되는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예규가 200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교재 25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이 있습니다. 1번, 2번은 적용하시면 되겠고, 3번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해서 선택한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지났을 때 가중평균으로 할 건지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252페이지에 그것과 관련되는 조세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이 되고, 이후 2개 사업연도는 2013년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최초 적용했던 시점부터 적용 시점을 포함해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3년 적용한 후에 가중평균으로 가고자 한다면 가중평균으로 바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당좌대출 이자율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3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3년이 흘러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57페이지에 주어진 자료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보시면 1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입력 탭이 있고요. 2번 차입금 입력, 인정이자율, 인정이자 조정에서 갑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가지급금 관련되는 정보를 불러오기 전에 이자율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은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자율 선택이 있습니다. 이자율 선택을 클릭해서 보시면 1번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한다. 2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89조 4망 1호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 4번 89조 4망 1호 2의 당좌대출 이자율, 89조 4망 1호와 1호의 2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내용 나와 있는 25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회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1번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례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료에서 보시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원칙적인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지급금 가수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는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불러올 때, 자료를 불러올 때 직책과 성명을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가지급금 가수금을 동일인으로 인정해서 자료가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개정 과목에는 134번 가지급금, 갑상사 같은 경우에 관계회사는 114번 당기대여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당기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입력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계정의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요번호에서 지급회수 1번, 4번. 자, 가지급금을 입력을 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와 연계시킬 때에는 개정 과목 성격도 중요하지만 적요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 25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별로 전표 입력 시 적요번호를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 형태로 사용을 하면 인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1번과 4번,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2번과 5번, 소백산은 3번과 6번이라는 적요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을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가지급금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한두 사람 정도는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적요번호로 묶어서 관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전표 불러오기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 백두산에 대해서 8월 8일 날 3억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관계회사 갑상사 8월 1일 날 1억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가수금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2번 가수금 선택하신 다음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때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 동일하게 대표자 백두산, 자, 가수금에 대해서 257번입니다. 1번, 4번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원 한 명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가수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급금과 관련해서 회계 데이터를 반영을 했다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2번 차입금 입력 쪽으로 갑니다.
자, 차입금 입력 쪽에 보시면 계정과목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계정과목 설정을 눌러보시면 차입금과 연결될 수 있는 계정과목 내용이 나옵니다.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실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할부와 관련되는 차입금은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현재 거래처나 전체 거래처를 불러옵니다. 처음 입력을 하실 때에는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괄 불러옵니다. 자, 일괄 불러오면 국민은행 거래처와 관련되는 차입금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은 우리 자료에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인정이자 계산할 때 차입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해야 되고요. 자, 국민은행 4%와 2.5% 이자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자율이 다를 때에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1억 4천에 대해서 이자율이 4%대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전기 2월 금액이고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이자율 2.5%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3번 탭 인정이자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인정이자 계산으로 들어가면 인별로 자동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4번 인정이자 조정 쪽에 가시면 인별로 인정이자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405만원, 입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될 거고요. 관계회사 갑상사는 회사 계상액이 125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 차액 부분 16만 4천 정도 금액이 있고요. 이 비율이 11% 됩니다. 5% 초과되기 때문에 차액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6만 4,726원을 세무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합니다. 인정이자에 대해서 세무조정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입금 입력 쪽에서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론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때 교재는 250페이지가 되겠는데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2.5%인데 자, 변동금리로 10월 5일 날 변동금리로 변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자, 이 적용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1억 원을 상환한 걸로 봅니다. 3일 날 상환했고 10월 5일 날 상환했습니다. 1억 원을. 자, 1억 원 2.5%로 상환했고요. 다시 차입을 하게 되겠죠. 차입을 합니다. 2번 차입 10월 5일 날 1억 원을 차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로 차입을 했다. 이렇게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금리가 변동되는 시점마다 이렇게 상환과 차입을 동시에 입력해서 이자율을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시켜 주셔야 인정이자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점마다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 제가 잠깐 입력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